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경북 청도에서 철도 구조물 안전을 점검하던 작업자들이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현장 취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청도 무궁화호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벽으로 가려서 안쪽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안쪽에 바로 사고가 난 그 철로가 위치하고 있고요.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도 이곳을 통해서 철로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코레일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현장을 차단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조사 결과 같은 것들이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만 현장 열차 운행은 지금은 하행선이 차단됐고 상행선이 교대로 운행을 하면서 다소 지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일어났습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서 철로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건데요. 7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4명이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는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명은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업체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은 코레일 직원입니다. 이들은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에서 폭우로 인한 비탈면 피해 정도를 확인하러 가던 중이었는데요. 선로 주변 자갈로 된 부분을 걷다가 뒤에서 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가 전기로 가다 보니 조용한 곳이 아니라면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란 겁니다. 코레일 측은 이들이 남성현역 역장의 승인을 받고 선로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0시 45분쯤 철로에 진입했고 7분 만에 사고가 났다는 건데요. 선로 밖에서 하는 작업이라 열차를 멈추는 절차가 없었다는데 코레일 측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단 작업이라는 명칭하에 열차를 차단하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 점검 용역은 위험지역 2m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례 작업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 선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 현황을 알 수 있는 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왜 미리 운행을 알지 못했는지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의 소속 회사와 책임자 등이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무궁화호 사고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경북 청도에서 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을 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 윤경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윤경철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청도를 지나는 경부선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들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구간은 경부 일반선, 고속선이 아니고 일반선 하행 남성현역에서 그 청도역 사이의 구간입니다. 예. 보통 근데 이런 구간에서 열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릴 수 있는지, 특히 지금 사고가 난 열차가 이제 무궁화호 열차인데 어떻습니까? 일반 그 경부선 구간은 상당히 좀 극곡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곡선이라고 하면은 400에서 600R, R이라고 하면은 곡선 반지름이 400m에서 600m인 상당히 극곡선인 그런 그 곡선이 많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경부선에 600 그 반지름, 600R에서는 보통 한 110km 이하로 속도로 그 곡선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110km면은 운전하는 기관사가 좀 사람을 발견하고 멈추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속도입니까? 110km라고 하면은 뭐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속도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110km 정도로 주행하는 열차가 앞에 그 장애물을 발견을 하고 비상 정차를 한다고 했을 때 제동거리를 구해 보면은 실제 제동거리는 그 현장의 그 구배라든가 곡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정확한 그 계산식이 나오고요. 간략식을 이용해서 그 20분의 V 자성에 그 간략식을 대입해서 보면은 제동 거리가 비상제동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한 600m 정도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기관사가 앞에 장애물을 보고 600m 전방에서 비상제동을 체계를 해야만이 예. 그 장애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장애물을 바로 앞에서 발견할 때는 설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이죠. 예. 네, 일단 좀 종합을 하면은 곡선 구간이기 때문에 비상제동을 하는 그 이제 한 600m 안에서 정지를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이 열차가 전기로 움직이는 기종이라고 해서 이제 반대로 작업자가 열차를 발견해도 피할 수가 좀 없었다. 이게 이제 소리로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라는 뭐 이유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타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 디젤 기관으로 다니던 디젤 기관차가 상당히 굉음을 내면서 다녔었는데 예. 지금 차량은 전부 그 전기 기관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음은 없고 레일 그 주행음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사고가 난 인원이 7명인데 뭐 궁금한 점은 어떤 작업을 하길래 이렇게 7명 좀 점검이라고 하기엔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왜 선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갔을까요?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근래 이 지역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졌고 그곳에 그 정밀 진단을 위해서 각 분야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폭우로 인해서 좀 점검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좀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이 열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장이 또 승인을 해서 작업과 열차 운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 작업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차단 작업, 그러니까 열차를 아예 다니지 않고 하는 그런 차단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차 상간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단 작업보다 조금 더 경한 작업인데, 그것은 이제 열차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그 사이에 그 점검을 하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사고는 그 열차 상간에 작업을 하면서 조금 안전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선로 밖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열차를 멈추지 않고 작업을 했다라는 코레일 측의 이제 설명인데 이게 결국은 계속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때 선로 위를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무리 선로 밖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이동할 때만큼은 선로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때는 일단은 작업 책임자가 지시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열차가 어디서 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열차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 열차를 피할 예.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차 감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뭐 지금 이제 그 소음이 잘 안 나서 조용한 기차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작업자 육안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7명의 작업자라면은 저희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뭐 신호수를 두는 것처럼 상하행선에서 열차가 어떻게 오는지 뭐 그것을 보는 작업자가 따로 두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에 한 명이 예. 지금 코레일 직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예. 그 코레일 직원이 한 명이 안전 요원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 지금 그 시설물 안전 점검에 관련된 그런 사람인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라면은 열차 감시를 위한 안전 직원이 한 명 정도는 전담해서 나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결국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한 이번 사고인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직원들은 항상 그 안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숙지가 돼 있지만 예. 지금 오늘 그 사고 난 사람들이 그 외주업체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현장에 그 나가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자기 업무,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제 그런 업무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작업 위주로 말 그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안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윤경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계엄 직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고생 많다고만 짧게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 문건 챙기는 점을 시급이 바꿨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현재 한 전 총리는 특검팀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또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난 만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나 한예종 청사 통제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일단 특검 측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영장 청구 계획부터 세울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고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거란 건데요. 다만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어느 정도 입증된 의혹도 부인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전례도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특검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 등 혐의 전반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역시 내일 압수물 선별 절차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특검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김건희 씨는 내일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후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가 첫 특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이 특검이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전 씨는 어제 조사에서 지난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검은 이런 점과 함께 전 씨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전 씨가 수사 이후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선물과 함께
YTN 인수 등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김건희 씨 내일 3차 소환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김 씨가 내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에 김 씨 측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김건희 씨가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특검은 내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걸로 보고 모레인 21일로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김 씨 측이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또 김 씨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어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놓고도 특검의 고심이 이어가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에 대한 자료 제출 협조가 무산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애초 국민의힘 측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을 찾았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저녁쯤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이번 영장 집행이 일반적인 압수수색처럼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원 명부 전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 신도 명단과 일치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사람이 하나하나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영장 집행을 위해 당사에 급습할 만한 성격은 아니라며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단 확인은 꼭 필요한 만큼 내일 영장이 만료되면 다시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 외에 특검 수사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자택 등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이준석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 행사를 위해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요. 특검은 오늘 오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였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직원 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증거 은닉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경찰에 공개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나토 순방 목걸이를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치 탄압 피해자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가 조금 전에 인용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데요. 대법원이 조금 전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수사 관련 증거물을 유실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인사들을 물갈이하겠다고 예고하며 내란 종식 고삐를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야당 탄압 여론전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이유로 본회의를 미루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를 성사시키진 못했지만 전당대회 당일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틀 뒤 본회의 일정이 조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을 아예 미루지는 못했지만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대신 25일에 하루 더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21일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올려 처리한 뒤에 22일 하루는 쉬고 23일 오전 9시부터 25일까지 회의를 이어가기로 여야가 협의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2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을 8월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일정 자체를 아예 미루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재고해달라며 국회를 찾아온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향해서도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며 법안 수정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까지 협상의 여지를 닫고 개혁의 고삐를 쥐는 데에는 최근 떨어진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각종 공약을 신속히 처리해서 지지세를 회복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란 종식의 고삐도 한층 조였습니다. 전 정부 주요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한 특검에 발을 맞추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수백 개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한편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을 거듭 띄우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알박기한 인사들을 제거하겠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프레임을 보수 진영 전체로 확대하며 외부의 적을 강조하고 진영을 결집해서 최근 지지율 하락 위기를 벗어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어제 복당을 신청하며 정계 복귀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과 경남 등을 돌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할 계획입니다. 네, 특검의 수사 칼 끝에 선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죠. 이 특검이 한밤중이나 비상시 급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요.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당사에서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시한인 내일까지는 결사항전, 배수진을 치겠다라는 의지를 다진 겁니다. 한편으론 특검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앞세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외부 공격을 걷어내는데 급급해서 내실 있는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도부의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찬탄, 반탄 논쟁에 더해 특검이란 이슈까지 맞물려 쇄신과 통합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 된 겁니다. 곧 열리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3차 방송 토론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막판 뒤집기가 절실한 후발 주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막판 변수로 꼽혔던 찬탄 연대, 즉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번 주 후반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듣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오늘 기업인 간담회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오전 10시 반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오늘 간담회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단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기업 가운데에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했던 협상팀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류진 한경의 표장은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업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듣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선과 항공, 반도체, 배터리 등 기업과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주요 포인트였던 마스가 프로젝트, 즉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상법 등에 대한 재개의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동시에 규제 철폐나 배임제 완화 등 맞춰갈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여당의 추진력에는 힘을 보태면서도 배임제 완화 등 재개를 향한 당근책 또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훈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 30년 부착과 잔인한 사진 등이 게시된 인터넷을 보지 말 것,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김 씨의 범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긍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지는 세심히 봐야 한다며 환청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심사 절차를 더 엄격히 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은 선고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계속해서 흐느꼈고 법정을 나가면서도 김성진을 사형시켰어야 한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중형이 내려진 건데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김 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는데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신 뒤 판매용 흉기에 포장지를 뜯어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해당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요. 1차 공판 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건희 씨가 구속 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내일 3차 소환 조사에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브리핑 들어보시죠. 특검은 오늘 오후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관련하여 증거 은닉 혐의로 설계 용역업체 및 그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관심을 모았던 집사, 법사와의 대질 조사는 없었습니다. 김건희 씨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고요. 내일 3차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요.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마 건강상 이유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지 아직은 확실히 그 입장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8월 6일 날 그러니까 구속 수감되기 이전에 첫 특검 수사에 이제 출석했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이후에 14일과 18일 또 이틀 동안에도 또 특검에 나와서 추가 조사를 받았죠. 이제는 뭐 이제 상당히 지금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은 지금 이제 우울증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변호인 측의 입장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특검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그 사유를 아마 적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했지만은 이제 건강이 그만큼 악화돼서 특검 수사를 제대로 이제 응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내일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더니 특검이 바로 내일 소환에 불응한다면 모레 다시 소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싸움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지금 보면 그 특검에서 소환을 하면 출석은 하지만 사실상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 뭐 그 형사소송법상에 피의자의 그 진술 거부권은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 중에 하나에 포함되지만, 그래도 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르다, 뭐 이런 다른 평가죠?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아예 그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거고,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수사 출석은 하지만 진술은 거부하는 형태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 묵비권 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양형 구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법적 불리함을 감수하고도 진술 거부하는 것은 뭐 몇 가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는 첫째는 그 특검이나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보다는 공판 과정에서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진술할 경우에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현재로서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두 번 출석을 했지만 출석한 것 자체가 형식적인 출석일 뿐이지 수사에는 하나도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 그 신병의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그 신병 자체가 출석 자체를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그
병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건진법사 그동안의 검찰 조사 진술 취지와 큰 차이 없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건네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라는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대로 이제 뭐 건진 법사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된 상황에서도 기존의 입장은 이제 변경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전성배 씨에 대해 건진 법사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죠. 예. 즉 그 말은 사실상 건진 법사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런 연결고리에서 별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 되기도 하겠죠. 예.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영장은 청구가 됐고 이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성배 씨 관련해서요. 지난해 12월에 돈다발이 집에서 발견이 됐었고 그중 5천만 원이 띠지가 있는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관봉권이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띠지를 검찰이 잃어버렸다고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 감찰을 지시했는데 특검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사건이 특검을 하기 이전에 최초의 압수수색이나 또는 그 수사 시작은 검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남부지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관봉권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돈이 나왔을 때 시중은행이나 또는 특수 업무 목적으로 국가기관, 예. 가장 대표적으로 국정원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장실 등등 국회 사무처 이런 쪽으로 일부 가는 돈들입니다. 그런 돈 그리고 또 시중은행으로 돈이 팔릴 때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띠지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띠지는 굉장히 증거로서 매우 유력한 자료입니다. 그 돈이 띠지를 500만 원 그 단위로 그 돈을 묶어서 그걸 또 전체를 그 덩어리 큰 덩어리 하나 묶어서 그것이 그 비닐봉지에 포장된 게 한 덩어리가 5천만 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받는 기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국가기관 또는 정보기관 그리고 그 한국 시중은행, 시중은행에 직접 가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거기서 돈을 해서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 돈을 받으면요. 그 띠지를 한국은행에서 찍힌 띠지를 관봉권 띠지를 풀르고 신한은행 띠지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은 그 띠지가 붙었을 경우에는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농협이면 농협은행,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띠지가 있는 그 돈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매우 중요한 저 띠지가 있을 경우에 어떤 기관으로부터 그 한국은행에서 누가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를 그 분실함으로 인해서 수사에 상당한 난행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감찰 사유라고 판단해서 감찰 지시를 직접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렸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김건희 씨가 안가로 사람들을 불러서 사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서 2차례 만났다. 이유는 마음이 괴로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부른 건데 이걸 왜 굳이 안가에서 만나라고 했을까요? 그럼 교회를 갔었어야지. 성당에 가시거나. 대통령의 안전 그리고 비밀성 그리고 어떤 휴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가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는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주어는 대통령이에요. 무슨 다방이나 카페처럼 사람 만나는 데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웃기는 사적 농단이다. 국정농단의 일종이다라고 보고요. V1이 있었으면 V0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한 연장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효과, 최종 목적지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오다를 준 상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끊임없이 이건 여야 관계가 아니다, 야당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검을 마치 무슨 그 본인들의 그 청부 수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박용진 전 의원은 서희건설 회장만 불렀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거기서 목걸이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목걸이를 돌려준 뒤에 또 안가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는 뭐 대통령만 이용하는 그런 뭐 안가인지 안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규정에 따라서 영부인인 이제 김건희 여사도 그 안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 건지 그거는 뭐 대통령실 그 내부 규정을 이제 살펴보면 될 문제고 다만 이제 그 안가라는 곳은 대체적으로 아주 긴밀한 곳입니다. 네. 비밀스러운 곳이고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뭐 그런 곳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만나서 본인이 이제 뭐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신경을 토로하고 그런 마음이 측면에서 괴로워서 예.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는 예, 그런 진술입니다. 교회 장로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안가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만 만났겠느냐. 다른 사적인 용도로 비밀성 용도로 그 안가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 부분이야 이제 그 뭐 안가 이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나름대로 그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이니까 그거는 뭐 굳이 뭐 그 범죄 사실과 연루된 의혹이 있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 그 규정을 살펴보고 일지를 살펴보면 아마 그 내용은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안가 사용 의혹 지금 아직까지는 일부 언론의 보도고요. 저희가 더 확인되는 게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한 한 전 총리의 모습 보고 오시죠. 계엄 문건 챙기는 장면 시급이 잘못다는 보도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 지난달 2일 이후 약 50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다시 소환된 건데요. 오늘 특검 브리핑 내용을 보면 헌재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범죄 혐의를 현재까지 그 특검이 의심을 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몇 건이 걸리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계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인지했다면 사실상 이제 거의 공모 관계로 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 포고 과정에서 그 발표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구성해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추인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느냐 여부가 또 두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지금 국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여부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예. 포고령 1호분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포고령을 자기 뒷주머니에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헌 여부 그리고 포고령 발표 과정에서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사후에 이 사인 여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나중에 폐기했지만 그 사후에 이 문서를 그러니까 사실 합법적인 내용의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협력업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의 그 예를 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등 공모 내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아마 특검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사후에 다시 포고문을 작성한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거고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아마 오늘 수사 과정에서 아마 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사면 후 첫 공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사면 후폭풍이 작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의 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런 일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정치적인 분야에 대한 사면에 있어서는 늘 참 많이 갈렸습니다. 정치인은 필요하면 10번, 20번도 사과하고 마음을 풀고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 조국 전 대표 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의석을 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위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에 첫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것이고, 그다음 그런 내란 세력 척결에 자신의 모든 정치력을 다 걸겠다. 그런 측면에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바로 어제 DJ 16주기 그 자리 이후에 나온 입장인데, 저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민적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이제 국정을 안정스럽게 펼쳐나가고 싶지만은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제 구속됨으로써 이제 국민적 어떤 그런 처분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내년 이제 6.3 그런 지방정부 선거 때 지방정부, 그러니까 강력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구였던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가지고 안산 뭐 그리고 몇 개 이제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내년 6.3 그 지방선거일 때 같이 치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자신은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그 길이 내란 세력 척결에 자기가 앞장서는 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게 지금 요 근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동시에 뭐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가 뭐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크게 뭐 달려져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어떤 그런 신뢰를 평가를 받아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반사이익인데. 즉 그 말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에서 특별 사면이 국민 상식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특별 사면이 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좀 자숙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한 조국의 그런 뭐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된장찌개 그 뭐 해프닝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SNS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마음이 급해요. 조급하고 하급하고. 저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어제 조국 전 대표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제 첫 번째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였고요. 이제 두 번째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 전부는 아니고 n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내가 사과 몇 번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냐.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인이 사과를 여러 차례라도 해야지 몇 번 한다고 2030 마음을 열겠냐. 이 멘트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와요. 제가 하나하나 좀 다 따져봤더니 우선 첫 번째가 국민의힘 앞으로 원래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을 목표로 영남권, PK를 비롯한 영남권과 강원, 수도권 등등에서 적극적으로 뛰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뭐 사면 복권 외에도 예를 들면 그 대주주 양도 기준이라든지 또는 이춘석 의원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n분의 1이란 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느 게 제일 주요이냐 이거는 그 시각마다 다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가 사과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사과에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과 이미 사실은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는 몇 번 사과를 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부주의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줘야만
그 세대에서 2030 세대에서 이해를 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과 무용론, 불필요론 이야기보다는 예. 사과를 넘어서는 뭔가 그 진정성 있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예, 진정성 있는 사과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아쉬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뒤에 나온 결론이라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계에서 하여튼 뭐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8.15 강복 사면의 혜택은 보지 못했지만은 어떤 사법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신구금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저런 구실로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김용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하영 부지사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적 탄압 보복에 의해서 이런 검찰의 오남용 수사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규정짓고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구금돼 있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의미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은 대단히 지금 위험한데 이걸 하여튼 어떤 행태로든지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도 일정 부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 지금 지켜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큰 혼란한 그 심정을 저는 가져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뭐 사면복권이 아니라 보석이기 때문에 예. 보석은 이미 김용 그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에서 다 보석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2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나면서 법정 구속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3심 앞두고 보석을 받은 거기 때문에 3심 최종 확정이 되면 다시 구속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식으로 형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기 때문에 지금 보석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슨 특혜가 아니라 아마 3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본인의 방어권 정도를 보장해 준 정도의 조치라고 법원의 조치라고 이해됩니다. 예, 아직 2심 판결 중이기 때문에 2심 판결까지 났고요. 예. 3심을 그래서 앞두고 사면 대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서서 보석이 나온 것은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예.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올린 된장찌개 영상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올린 이 된장찌개 영상, 강남의 한 미슐랭 고깃집의 후식 메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왜 비싼 소고기 먹고 된장찌개 사진만 올렸냐며 검소하게 된장찌개 먹는 사람으로 서민 코스프레한 것 아니냐.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도 최고급 한우 먹고도 서민적인 가족 식사로 위장하는 게 조국다운 것이라며 참 변하지 않는 조국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이렇게 엄호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니 가족 식사 한다고 그랬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안 그러셨잖아요. 예, 그리고 예. 조국 대표님 워낙 고기를 좋아해요. 네, 고기 먹고 왜 된장찌개만 올리냐, 위선이다. 이건 야당의 주장이고요. 조국이 조국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가 언제 된장찌개만 먹었냐 이렇게 엄호에 나섰다는 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연좌 농성 중인 김문수 후보를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전한길 씨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보시죠. 현재 제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친환경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혁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전환길이 거기에 어떻게 끼어듭니까? 저로서는 유튜버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광화문에서 싸울 때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그저 몇 마디 말에 그 혓바닥에 놀아나는 이런 판단은 옳지 않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유권자분들께 오해 살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바로 잡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찾게 되었습니다. 장동혁을 지지하냐라고 하는데 유튜브들에 대해 올라온 의견을 제가 말했을 뿐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제 자그마한 부탁 하나 있는데요. 다가올 8월 20일 전당대회 우리 청주에서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뭐 어떤 제가 답할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네,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처가 된 전한길 씨 어제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장동혁 후보 지지했다고 한 건 오해라면서 다음에 전당대회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갭년 적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요 근래 가끔 뭐 여론조사에서 지금 뭐 유력한 후보로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치고 오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본인도 편성해가지고 전한길 뉴스에서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 90%가 이제 장동혁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건 바로 저 앞에 맨전에서 행간문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본인이 갱년 쩍고 좀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찾아갔으면 아유 지난번 제가 한 발언은 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김문수는 후보지 무슨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도 아니잖아요. 본인의 전당대회 뭐 이런 행사에 출입 금지 그걸 내린 것은 비대위원장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그 전당대회 출입 금지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참 뭐 저런 분이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에 이렇게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러고 뭐 언론에 또 중심에 서려고 하는 저런 모습은 저는 앞으로 뭐 어떤 정치를 본인이 배워나가면서 이 보수의 가치와 또 보수 정치의 어떤 그런 본인이 경험을 이제 현실화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좀 저는 저런 부분이 참 맞질 않아요. 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밤샘 농성 중인 김문수 후보 속옷 차림으로 노숙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 부끄러운 막장 속옷쇼라며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밤에 자는 모습까지 라이브 방송 등으로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옷차림이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민주당 반응 들어보시죠.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죠. 김문수의 빤스 농성 대국민 성희롱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장면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엔 빤스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중 특검이 빈집 처리하듯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본회의도 전당대회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이 송 비대위원장의 이 요청은 받아들여서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조정했습니다. 앞선 오늘 아침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 처리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직접 올린 사진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지금 특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밤샘 농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속옷 차림 논란과 운동 영상만 남았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예, 저도 그 일부 언론에서 나온 그 운동하는 거 몇 번 봤어요. 근데 글쎄 왜 저런 것까지 올리느냐. 아까 우리 그 김성태 대표님께서 식사 괜히 그 밥 먹는 거 유튜브에 올려서 논란만 만들었다 이런 것처럼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거 속옷바람으로 있는 것, 그다음에 운동하는 모습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영상은 스스로 올린 거고 예. 그 속옷 차림 영상은 어디서 노출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아까 YTN 보면 김문수 TV라고 돼 있어서 그 운동 영상이랑 이제 자는 영상에 김문수 TV가 출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저거는 옆에 있는 김문수 후보가 있으면 그 옆에 동행하고 있는 보좌진이나 또는 당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저런 거 부적절한 건 찍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고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저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저희도 농성한 적이 있었지만 기자분들이 오거나 또는 그런 카메라 유튜브 동영상을 든 카메라 분들이 오면 나름대로 그래도 의관을 정제해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저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 적절치 않은 영상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본회의를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결국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서 21일에 첫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처리한 뒤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에는 하루 쉬고 그다음 23일 9시부터 다시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럼 필리버스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필리버스터는 이제 21일 날 방송법 할 때 그 하루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뭐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방송법 처리가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이렇게 막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김문수 후보의 그런 뭐 농성 현장에 대한 뭐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뭐 부분에 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빤스가 뭡니까? 팬츠라 그러든지 속옷으로 순화하도록 속옷으로 하겠습니다. 하든지 예? 참 저분들도 저렇게 원색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예. 네. 그 민주당에서 한 표현을 우리가 속옷으로 순화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온열 질환자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 실외 작업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기상청 분석 결과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바깥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높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네요. 온열 질환이 여전히 기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우리나라의 온열 질환자 수는 3,600명을 넘어선 상태로 지난해 대비 약 1.3배가량 많습니다. 이 가운데 뜨거운 환경에 노출돼 경련이나 의식 저하가 발생하는 열 탈진이 60% 이상에 달했고 발생 장소는 79.2%가 실외로 한낮 야외 작업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가 큰 원인일 수 있는데요. 최근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한낮 기온이 다시 35도 이상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원도 삼척 교동 기온이 38.1도, 울진은 37.9도까지 올랐고 울진 기온은 지역에서 8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뜨거운 열기로 신체 리듬을 잃기 쉬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열대야가 지속하겠다며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장기간 외출이나 또 무리한 야외 작업은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기상청이 최근 온열 질환 위험이 계속되면서 폭염 지역의 장소별 기온 특성을 관측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온열 질환이 실외나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 기상 관측 장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기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밭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폭염 강도는 과수원이나 논에 비해서 밭에서 가장 높았고요. 특히 비닐하우스 일최고 기온은 주변보다도 최고 11.5도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높이별 일최고 기온은 앉아서 작업을 하는 지상 50cm 정도에서 평균 1.8도가량 더 높게 나타났고요. 이 반대로 그늘에서는 주변보다 최대 3도 낮 기온이 낮아서 그늘에서의 휴식이 실제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피서지인 밀양 얼음골에서 월 평균 최고 기온이 8.8도나 낮았고 또 해수욕장의 경우 평균 기온은 조금 높았지만 바다 바람이 불 때면 순간 기온이 최대 4도나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난 10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고속도로 교량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오늘 조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2월 세종 안성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하다가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약 6달 동안 원인을 조사했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목됐습니다. 사고는 특수 장비로 50m가 넘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볼을 얹는 작업을 한 뒤 장비를 후방으로 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가 옆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정장치, 이른바 스크류 잭을 설치합니다. 문제는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최종 안전시설인 가로볼을 설치한 뒤 해체해야 하는데 작업 편의를 위해 가로볼을 설치하기도 전에 고정장치를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는 분석 결과 고정장치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정장치 임의 제거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방 이동 작업만 안전 인증을 받은 특수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볼을 얹을 때 사용하는 이 장비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 앞으로 나아가며 가설하는데 뒤로 이동할 때는 레일이 아닌 볼을 직접 밟게 돼 전도에 취약했습니다. 이 장비는 관련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지만 업체가 법을 위반해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했고 시공사와 발주청은 계획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 사고인 만큼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고 4-5개월에 걸쳐 이의 신청과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오늘 포스코 ENC 인천 송도 사업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달 함양 울산 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선공기에 끼어 숨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서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원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사방으로 뿌립니다. 승객들이 놀라 달아나는 사이 남성은 휘발유에 불을 붙입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원모 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승객 481명 가운데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0여 명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원 씨는 인적 사항이 파악된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대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승객들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불을 지른 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서 원 씨가 이혼 소송과 관련한 억울함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방화라는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의 이 같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새로 확인된 피해자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다시 공판을 열고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내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제한 급수에 들어갑니다. 근본 대책이 더딘 데다 당분간 흡족한 비 소식도 없어서 시민 불편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의 주 상수원 오봉 저수지입니다.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1.8%. 지금 속도라면 25일 뒤엔 고갈될 위기입니다. 해수욕장 수도꼭지를 뽑고
수영장과 공원 화장실을 닫는 등 절수 조치를 해왔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강릉시는 계량기를 절반만 열도록 하는 사상 첫 제한 급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18만 명이 사용하는 홍제 정수장 급수구역으로 시내 대부분입니다. 가정별 약 40%의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생수 지원 및 급수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제한 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절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화장실마다 물절약 안내문이 붙었고 일부 식당과 카페는 정수기 대신 생수를 쓰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학원 화장실입니다. 수도꼭지를 절반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끈으로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웃 속초시는 지하댐을 지어 고질적인 물 부족에서 벗어났지만 강릉 영곡 지하댐은 2027년 말쯤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후 탓만 아니고 결국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이미 추가적인 물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여름 강릉의 강수량은 187.1mm로 평년의 36%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흡족한 단비 예보도 없어 제한 급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사흘 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에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외교 참사로 기록됐던 6개월 전 회담과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정장을 입지 않겠다고 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이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백악관 회담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의 검은색 정장이 화제였습니다. President Zelensky,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thing. Yeah, looks good on you. That's the one that attacked you last time. See, now he's I remember that. Yeah, I apologize to you. You look wonderful. President Zelensky. In the same suit. You see, I changed. You are not. Maybe yours is much better. 지난 2월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도 젤렌스키의 전투복 차림을 타박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at the highest level in this country's office, and you refuse to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if you do you own a suit?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을 놓고 이루어진 이런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협상의 현재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6개월 전 협상에서 젤렌스키를 압박했던 트럼프는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Wait a minute. No. You've done a lot of talking.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이번 회담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any over the years, they're great people. They're smart. They're energetic. They love their country. I mean, they love their country, and we want to get this war ended. 2월 회담에서 미국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젤렌스키를 심하게 공격했던 벤스 부통령도 이번 회담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내내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고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편지도 준비하는 등 외교적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전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정상회담에서도 옷차림과 언어는 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부지법 난동 전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보수 유튜버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대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화 기록을 파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전후 성사명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석동현 변호사 등이 신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압수물 분석을 참관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압수수색을 마치고 시종일관 떳떳한 입장이라며 공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한 달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오늘 출석하는 장면 보고 오시죠. 계엄문건 챙기는 장면 시간이 감췄다는 보도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에 별말 없이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에 집중하는 걸까요? 일단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있는 것만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공모행위라든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예전에는 한 전 총리가 나는 적극적으로 말렸고 반대했다라는 취지의 진술했지만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건의한다거나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을 알면서도 이걸 묵인하고 국무회의를 열고 그 절차를 도왔는지 여부, 특히 사후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 국무위원들의 어떤 부서행위라는 문건을 만들었고 그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국무회의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집중적으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한마디로 내란의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도왔는지 위법성을 알았는지 역할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질문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달 전에 이미 소환 조사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재소환인데 그 사이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어떤 추가 혐의를 소명할 것들이 발견이 됐을까요? 적극적인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됐는지는 확인할 여지가 현재로서는 작지만 예. 그럼에도 특검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수행하려는 일련의 정황들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를 한 사람들과 관계인들과 모여서 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실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해서 이 절차적인 하자, 위법성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일련의 도움을 줬다. 또는 위법성을 알고 도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관여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모종의 어떤 행위나 명령과 관련해서 이것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비상계엄 전후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 국무원들에게 각자 어떤 역할 부담이 주어졌을 수 있고 이것을 국무총리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하면 비상계엄 문건을 2개를 들고 있고 또 사후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는 국무회의를 가장한 어떤 여러 가지 모종의 회의 절차가 끝나고 그 문건들을 회수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 문건들을 실제로 받고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진술과 지금의 상황의 진술이 달라졌는지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계엄 표결 방해 의혹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결을 하지 말도록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여부,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했을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과 어떤 답변을 서로 주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국민의힘의 역할에 대해
대해서 모종의 어떤 역할을 당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이 무엇을 요청했는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제 결의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조금 늦춰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당사로 오라고 한다거나 국회로 오라고 한다거나의 혼선이 의도된 혼선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치로 그냥 혼선이 발생한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로서 당에 어떤 모종의 역할 분담을 시켰는지가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재소환인 만큼 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특검이 그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이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소추가 됐을 때는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판단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 당시 탄핵 심판문 결정의 기각의 주된 근거로는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함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증거를 이 특검의 수사 결과 보완해서 찾아냈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알고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하십시오, 국무위원들을 부르십시오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 일부 국무위원들은 부르고 일부는 부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무위원들의 어떤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2차 구속영장의 범죄의 사실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영장 단계에서 범죄의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일부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의 신빙성이 CCTV를 확보하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나는 문건을 보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했는데 CCTV는 다른 정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수사에 진실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허위 진술할 동기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행위들을 통해서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 사후적으로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특검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증거 부족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이 기각된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명시한 건 뭐 수사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 드러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오늘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가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상민 전 장관처럼 단전 단수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고요. 예. 다만 신경의 변화와 변호인들과 이 변호 전략을 다시 세워서 인정할 부분 인정하자. 그동안 내가 이런 취지로 거짓으로 대했지만 실제로는 문건도 받고 그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입장을 변모한다고 한다면 예. 구속영장 청구는 안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란에 어떻게 보면 중요임무 종사와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고 이건 중대한 범죄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에서는 일부 사실이 자백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국무위원 가운데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이상민 전 장관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라면은 곧바로 이제 특검이 곧 기소를 할까요? 구속기한이 21일이 마감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오늘 지나서 내일 모레는 안정적으로 기소하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미 구속적부심 기각도 있었던 만큼 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고 그와 관련한 역할 가담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네. 이상민 전 장관이 법정에서도 무죄 취지로 부인
부인을 할지 또는 인정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진실 공방도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500만 당원 명부 다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일부의 명단을 대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명부는 당의 심장이나 다름없다.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거든요. 뭐가 진실이죠? 일단 특검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명부 자체를 받아서 외부로 반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부와 우리가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명단을 비교 대조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동일성 여부만 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겠다. 그러니까 당사 밖으로는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것을 외부적으로 명단을 유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약속은 또 믿어야 되는 것이 또 온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은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는 헌법상 비밀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자유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협조하지 않겠다. 이거 전체 명부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을 통해서 발부된 것이고 또 수사의 핵심 상황이고 예. 특히 문자 메시지로 그 윤 전 본부장이 뭐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통일교 명단 얼마나 필요하냐, 그 사람들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명시적인 그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만큼 실제 특정 기간에 통일교 교원들이 얼마나 당원으로 들어왔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접점을 찾아서 이미 제출 형식이든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완 조치를 하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실제 이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새롭게 나온 증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진우 전 이 수방사령관의 운전 부사관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계엄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쏘더라도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진술을 하는데 이게 재판에서 나왔던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입장이 번복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법정에서 선서하고 나서는 그때 그렇게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이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이제 고통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이제 진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왜 번복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예. 그 당시에 직접 운전부사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전화 왔다라는 그 상간의 내용도 확실히 들었고 또 총을 쏴서라도 들었고 계엄을 다시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명확한 내용들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예.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나 내란 사건에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 중에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엄의 선포,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일 뿐 상징적으로 이런 포고령을 썼을 뿐 실제 집행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예. 이런 진술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진술이겠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또 비상계엄을 할 거고 2차례, 3차례까지 할 정도로 계엄을 실제 실행할 의지가 굉장히 높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호수의 그림자라거나 계엄령과 관련해서 계몽령이라거나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는 진술이고 예. 이 진술은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 수방사 부관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이 부사관 역시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은 떨어지지만 구체성이 있고 진술이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진술 중에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피해갈까 봐 좀 걱정이 됐다라는 것도 합리적으로 예.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조사가 있었고요.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경우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건네받았지만 잃어버려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특검 브리핑을 보면 기존 진술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허위 진술이라고 특검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건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된 정황으로는 관련된 통화 내역이 존재를 하고 실제 샤넬과 관련해서 윤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또 이 신발을 바꿔가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교환을 했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전성배 씨가 실제로 받았고 청탁도 전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 받았다는 전화까지 서로 교환할 정도로 실제로 알선수재의 구체적인 혐의가 소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으로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중대한 범죄로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검진법 사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앞서서 남부지검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현금 다발 관봉권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특별한 그 한국은행 띠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실한 것으로 또 알려졌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도저히 사실은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보도에도 발견했다. 그리고 띠지의 정보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띠지의 중요성을 수사기관이 모르지 않았을 거고 이 현금을 세다가 분실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분실했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좀 어렵고 업무상 가실이나 적어도 아주 중대한 실수이고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모종의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뭐 사진으로 이제 다 보관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단서에 대한 증거 보관에 대한 분실은 수사기관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감찰 지시도 너무나 늦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수로 한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어느 일이든 실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정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관복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특검 수사 사항은 아니고요. 이전에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다 일어난 일이고 이미 기소된 사안이다. 특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특별감찰 지시를 했으니까요. 이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건희 씨 원래 내일 3차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적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건가요? 보통은 변호사들이 이제 문서 형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자필로 작성했다는 것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아픕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읍소하는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자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건강상의 이제 진단이나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불충분하다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그냥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이 소환 조사를 미뤄주거나 철회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건강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변호인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도 있고 실제로 섭식을 잘 못한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기력이 많이 피폐해진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동하는 소환 조사는 좀 불가피하다면 또 방문 조사는 어떨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검에서는 아직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진술들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뭐 시기를 조율하든가 방법을 조율해서든가 소환 조사는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울증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한 전력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입원까지 필요할 수준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입원 치료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소환 조사에는 응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소환 조사, 방문 조사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단 21일로 그래서 다시 소환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삼척 교동의 기온이 38도를 넘었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밤낮 없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선 오늘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33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도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와 호남에 5에서 20mm, 제주도에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